안녕하세요. 네, 뒤에 잘 들리세요? 제가 최대한 이 마이크 립에 가까이 대고 강의를 해볼게요. 잘 안 들리면 뒤에서 좀 표시해 주시고요. 저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최인철이라고 합니다. 어, 네, 그 토요일 날 놀지 않고 여기서 이 강의를 들으러 온 여러분들 참 여러분 대단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아까 그 사회 보시는 분들이 강의가 굉장히 재미있다 그랬는데 재미가 1도 없어요. 없으니까 큰 기대는 하지 말고요. 대신 조금 강의를 일찍 끝내드릴게요. 지금 비가 오고 이러니까 강의를 4시 반까지 하지 않고 3시 한 50분 정도에 그리고 Q&A 대신 여러분들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시간을 한번 보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작가 중에 버지니아 울프를 아시는 분, 버지니아 울프라는 작가를 아는 학생 있어요? 네. 들어는 본 것 같다. 그리고 전혀 못 들어봤다. 네. 이 버지니아 울프라는 여류 작가가 오늘 저처럼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강연의 주제를 뭘로 요청을 받았냐면 이분이 글을 쓰는 소설가니까 여성과 소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겁니다. 강의 요청을. 그래서 이 버지니아 울프는 그 주제 중에서도 특별히 뭐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어떤 주제를 준비해 볼까라고 고민하다가 왜 소설가 중에는 여자가 드물까? 그 당시 얘기예요. 지금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자가 소설가로서도 드물지만 소설의 주인공으로 왜 여자는 잘 등장하지 않을까? 왜 남자가 주로 주인공이고 여자가 주인공일 경우에는 대부분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그런 스토리의 주인공으로만 여자가 등장할까? 여기에 궁금증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도 그 문제가 지금은 우리가 여류 소설가도 많이 있고 또 주인공으로 여자가 많이 등장하니까 그렇겠지만 여러분도 그 당시를 살았다 그러면 좀 궁금하지 않겠어요? 왜 글은 여자가 잘 안 쓰고 또 이야기의 주인공도 남자만 많이 등장할까?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는 이걸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에 도서관을 방문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규모보다도 훨씬 큰 그 대학의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서 도서관에 갔는데 입장을 거부당해요. 못 들어가게 합니다. 직원이. 그래서 왜 못 들어가게 하는가 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라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 관계자가 아니니까 학생이나 교수나 이런 멤버십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버지니아 울프가 진짜 이게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그 문제를 공부를 해서 강의를 하죠. 요청받은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의 제목이 자기만의 방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책으로 이제 나오게 됐죠. 이 자기만의 방에서 버지니아 울프가 내린 정답이죠. 왜 그 당시 자기가 살았던 그 시대까지 소설가는 주로 남자였고 그 다음에 소설의 주인공들도 주로 남자였는가? 버지니아 울프가 내린 답은 이래요. 여자에게는 자기만의 방이 없다. 자기만의 공간이 없다.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왜 그것이 소설가 중에 여자가 없다고 버지니아 울프는 생각을 했냐면 소설이라고 하는 그 분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독립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독립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 사람의 결론이었어요.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로 주로 남자들에게 자기만의 방이 생기지 여자에게 잘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지금 보면 형편이 좀 좋아지면 아빠의 서재가 생기지
엄마 방이 생기진 않아요. 되게 엄마 방은 그냥 부엌에 딸린 조그만 방일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는 더 심했던 거죠. 그래서 이 버지니아 울프가 이 자기만의 방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여성들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대접을 받아야 되고 공간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에 보면 버지니아 울프가 어느 곳에서 만찬을 하는데요. 식사가 나와요. 거기 식사에 나오는 어떤 음식을 묘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뒤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스프, 고깃국, 수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수프가 나왔습니다. 큰 식당에서 만찬이 준비되고 있었죠. 봄날이기는커녕 사실은 10월의 저녁이었습니다. 모두들 커다란 식당에 모였지요.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스프가 나왔지요. 그것은 평범한 고깃국이었습니다. 그냥 먹는 고깃국이에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고깃국. 근데 그 고깃국을 묘사하는 하나의 센텐스를 여기다 추가를 해요. 이제 그 센텐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집에서 엄마가 늘 끓여주는 국, 평범한 국이 있죠. 뭐 된장국, 미역국 이런 국이 있는데 그 국에 대해서 이 버지니아 울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안에는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어떤 것도 들어있지 않았지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냥 늘 보는 국, 평범한 국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을 추가해서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들어있지 않았던 국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이렇게 토요일 날 아침부터 여러분 오셔가지고 좋은 정말 강의들 다 들으셨는데 이런 강의들을 듣고 무엇을 하나 결심하고 갈까? 앞으로도 학교에서 여러분들 수업도 들으실 거고 학원도 갈 거고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답은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어떤 것도 없는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할 때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뭐 이런 거, 뭐 재능이 뛰어난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하면 누군가가 야 쟤는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떻게 저런 일을 해낼까?와 같이 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한 번쯤 가져봤으면 하는 꿈이라는 우리의 드림이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 표현에 나오는 것처럼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평범한 고깃국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어떻게 저러지? 라고 하는 궁금증, 더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매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매력은 단순하게 신체적으로 아주 잘생기고 뭔가 끌리는 힘, 신체적으로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매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 사전적인 정의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한 정의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힘. 그래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비록 예를 들면 학교에서 공부는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하지만 주변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볼 때 쟤는 좀 괜찮다. 뭔가 안에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의 요소는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런 시각적 착시 현상들 그림이 유행해요. 여러분도 보신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정육면체가 몇 개 있나요? 뭐가 보이죠 지금? 정육면체가 보일 텐데 정육면체가 몇 개 보이죠? 자, 한 개 보이는 사람, 두 개 보이는 사람, 내리고요, 세 개 보이는 사람. 저 맨 뒤에 세 개 보이는 학생은 눈이 잘못됐어요. 빨리 가서 검사해 보세요. 정육면체가 두 개가 보여요. 하나만 보인 사람들은 잘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긋고 있는
여기가 하늘을 향하고 있는 정육면체가 하나 이렇게 보일 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긋고 있는 여기가 여러분을 향해 있는 정육면체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이 물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물리는 진짜 나 못해라고 할지라도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두 개가 똑같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이 공간에 두 개의 정육면체가 존재할 수는 없어요. 존재할 수 없는데 우리의 눈이 검은색 원을 이 부분을 잘라내가지고, 그렇죠? 이런 모양으로 된 검은색 원을 네 개를 이렇게 배열하게 되면 우리 눈은 신기하게도 정육면체 두 개를 봐요. 착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없는 걸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또 하나 착시 한번 볼게요. 이 네 개의 선분은 평행인가요? 평행이 아닌가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평행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내 눈에는 완벽하게 평행으로 보인다. 선물 줄게요. 이렇게. 나는 진짜 그렇게 보인다, 평행으로. 보여요? 네. 이 네 개의 선은 완벽하게 평행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는 절대 평행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평행이라고 믿어보기 위해서 계속 보고 막 눈을 돌려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사실은 평행인데 평행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현실을 왜곡해서 보고 있죠. 이 경우에는. 앞의 경우에는 현실을 왜곡하는데 없는 걸 보고 있는 거고, 이 경우에는 있는 거를 평행인 걸 평행이 아닌 걸로 보고 있는 그런 케이스예요. 자, 여기 책상 두 개가 있는데 왼쪽 책상의 세로와 오른쪽 책상의 가로는 길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눈으로 보이기에 다르죠. 정확하게 같게 보인다. 이 학생은 진짜 선물을 제가 드릴게요. 저 맨 뒤에 아까 정육면체 3개 본 지속적으로 손을 들고 있는 학생 선물을 드리기보다 빨리 검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왼쪽에 있는 이 책상의 세로와 오른쪽 책상의 가로는 길이가 완벽하게 똑같아요. 지금 화면이 높이 있어서 제가 이걸 재드릴 수 없는데 완벽하게 똑같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왼쪽에 있는 책상의 세로가 오른쪽 책상의 가로보다는 길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현실과는 다른 게 보이는 겁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이 보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나아가 볼게요. 어느 해 추석 때 고기 선물 세트가 저희 집에 배달이 왔어요. 아는 분이 추석 선물로 보내준 겁니다. 김영란법 통과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학교에 제가 있었는데 저희 와이프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고기 선물 세트를 보냈는데 고기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의 고기인 것 같으니 빨리 저녁에 들어와서 고기를 같이 구워 먹자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집에 가서 고기를 먹는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데 제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근데 여보 이게 무슨 고기인 줄 아느냐. 그래서 모른다 그랬더니 격정육이라는 거예요. 격정육이라는 고기가 배달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보지도 못한 거. 여러분 격정육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그래서 야 무슨 그런 고기가 있냐 그랬더니 제 와이프 하는 얘기가 당신은 옛날에 그러면 갈매기살이 진짜 날아다니는 갈매기살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냐고. 그런 적이 있다 그랬더니 똑같을 거다. 아마도 격정육이라고 하는 소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부위의 고급 고기가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먹고 재벌들이 먹는 고기인데 그게 지금 선물로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가 보다. 그러고는 격정육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도 며칠에 걸쳐서 그 고기를 잘 먹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기가 포장되어 있었던 비닐팩을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제 와이프가 그 비닐팩을 정리하다가 뭐를 발견하게 됐냐면 여기 격정육이라고 분명히 돼 있었어요. 그런데 격정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종이가 이렇게
감겨져서 딱 붙어 있었는데 그거를 호기심에 그냥 칼로 긁어본 거예요. 긁어가지고 이거를 탁 떼보니까 사실은 고품격 정육이었어요. 고품격 정육인데 이 부분이 말려서 딱 붙어 있으니까 격정육이라고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어이없어서 서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보내주는 고기를 저희는 격정육이라고 불러요. 네, 뭘 의미하느냐? 이게 요게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안경의 프레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 있는 걸 보는데 그 바깥에 있는 거를 무엇을 보는지를 결정하는 게 틀인 게 프레임이죠. 지금 우리 여기 지하이기 때문에 바깥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지하가 아니고 1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제 기준으로 왼쪽에 유리창이 있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왼쪽에 있는 풍경을 보는 겁니다. 또한 왼쪽에 있는 유리창의 모양이 사각이면 그 사각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걸 보는 거예요. 이런 프레임이었으면 고품격 정육을 봤을 텐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격정육을 본 거예요. 자, 또 예를 들어볼게요. 계속. 이것도 아주 유명한 착시 현상이죠. 두 개가 원이 같아요. 크기가 같고 밝기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두 개를 어떻게 볼 거냐? 서로 다른 두 개의 프레임 속에 놓고 볼 거예요. 이런 격자 속에 놓고 볼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이냐면 왼쪽에 있는 이 원이 커 보여요. 내 눈에는 똑같이 보인다. 또 우리 맨 뒤에 학생 있을지 몰라요. 내 눈에는 이 두 개가 똑같이 보인다. 이 앞에 있는 모범생들이 커 보인다 그러는데 이렇게 봤을 때보다 이렇게 봤을 때 확연하게 왼쪽 원이 조금 더 커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보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실제가 아니고 그 바깥에 있는 실제를 내가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예요. 이렇게 작은 격자로, 그렇죠? 이렇게 작은 격자로 그 원을 보게 되면 그 원이 커 보이고 큰 격자 속에 놓고 보면 그 대상이 작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매력으로 넘어가 볼게요.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사람.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매력 있다, 저 사람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냐면 제 기준에는 관점이, 세상을 보고 있는 관점이 좋은 사람이에요. 야,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같은 걸 보고도 어떻게 저렇게 다르고 건강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을 보면 궁금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추었으면 하는, 여러분이나 저나 죽을 때까지 갖추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것들을 좋은 관점에서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미국의 몬타나주에, 이 미국의 몬타나주는 이런 그 거대한 산들이 많이 있어요. 험한 산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살지 못하는 곳인데요. 근데 이곳에서도 불이 나면 불을 꺼야 되니까 이 소방대원들이 이제 이렇게 큰 불이 나게 되면 헬기를 타고 거기에 이제 파견이 돼요. 1949년 8월 5일에 이곳에 이 국립공원 헬레나 내셔널 포리스트라고 하는 그 국립, 거기에 불이 대규모로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꺼야 되겠다.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파견이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소방대의 대장이 누구냐면 로버트 와그너 다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장이 돼서 거기에 파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는 바람이 많이 불고 또 산에 혹시 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오후 시간이 되면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불을 꺼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무조건 달려들었다가는 오히려 자기가 화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람의 방향을 예측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팀들도 불이 났다라는 걸 알고 파견이 돼서 이제 불길이 자기들한테 덮치지 않도록 그런 방향에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불길이 그 거대한 불길이 이 소방대원들을 덮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앞쪽으로 불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예요. 본인들이 오히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상상을 해보세요.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 저 불이 타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바람의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내가 도망은 가고 있는데 결국은 불길에 휩싸일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대원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이렇게. 로버트 와그너 다치가 생각을 해보니까 뛰면서 이러다간 다 죽겠어요. 어차피 이거는 죽게 돼 있어요. 바람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야,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 바짝 엎드리라 그럽니다.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불이 막 오고 있는데 불이 다 타들어가는데. 그래서 로버트 이 다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주변에 아직은 불길이 오지는 않은 거예요. 저쪽에서 불이 오고 있으니까 네 주변에 빨리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다 태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바짝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오다가 여기는 이미 불 탔으니까 뛰어넘을 거란 얘기예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대원들이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살아나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보통 여러분들은 맞불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맞불 작전. 예? 불이 오면 이쪽에서도 불을 피워가지고 불을 이겨낸다. 이거는 바람의 방향을 역으로 이용하는 케이스고, 이거는 맞불 작전이 아니고요. 이런 방법을 escape fire라고 얘기를 해요. 불이 오면 어차피 내가 불의 방향으로 아무리 달려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 주변에 불을 붙여가지고 다 태워서 그 자리에 바짝 엎드리면 불이 뛰어넘고 가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순간에 이걸 생각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과 바람을 보는 관점이 달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상상력이 우리에게 발동되지 않아요? 참 궁금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다른 방법으로 남들과 보지 않는 어떤 그런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게 그 사람의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여기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물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또 그 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어떤 길을 택하든지 간에 마음속에 딱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 거는 내가 사람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사람이냐? 그다음에 그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프레임, 좋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라는 질문은 계속해서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인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는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 선생님 그럼 제가 제 눈으로 보지 내가 다른 사람 눈으로 보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는 우리 생물학적으로 우리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이 내 눈이 아닐 때가 많아요.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에서 이상한 점을 하나 찾아보시면 지금 거울이에요. 뭐가 이상하죠? 자기가 거울을 보고 있으면 거울에 뭐가 비춰야 돼요? 자기의 정면, 자기 얼굴이 비춰야 되죠. 거울이니까 자기 얼굴이 정면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거울에 지금 뭐가 나타나 있어요? 자기의 뒷면이 나타나 있다는 것은 내가 거울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이 거울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을 때를 1인칭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 눈으로 보고 있지만 내가 3인칭 관점으로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1인칭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들을 보는 거고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3인칭 관점으로 보면 지금 내가 강의하는 내 자세가 올바른지 이런 걸 의식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눈으로 저를 봐요. 내가 지금 자세가 똑바르고 제스처가 너무 과한 건 아닌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볼 때가 있죠. 남들이 어떻게 볼까? 마치 제3자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처럼
심리학의 많은 연구들은 우리에게 어떤 결론 하나를 강하게 내려주냐면요.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 삶이 피곤하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혹시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 어떤 선수인지 이름 들어본 사람? 네. 아마 이 중고등학생이니까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골프 선수예요. 그러니까 세계 남자 골프에서 요즘 가장 잘하는 대표적인 선수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로리 맥킬로이라고 하는 북아일랜드 선수이고, 오른쪽은 조단 스피스라고 하는 미국 선수예요. 이 선수들이 잘하기 전에는 당연히 타이거 우즈가 세계 넘버원이었는데, 타이거 우즈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부상을 한 거죠. 특히 이 조단 스피스는 보시다시피 너무 모범성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모범생인데다가 골프도 잘 치고, 또 조단 스피스의 여동생이 자페아예요. 근데 그 어린 여동생을 조단 스피스가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재단도 만들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골프 선수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당시라는 거는 리우 올림픽이 열리기 직전이에요. 그때 당시에 맥킬로이가 세계 3등이고 조단 스피스가 세계 4등 랭킹이 돼 있을 이 당시예요. 리우 올림픽 당시에 여러분 무슨 바이러스였죠? 모기 때문에,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올림픽에 나가는 거를 조금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갈 거냐 말 거냐. 특히 이 프로골프 선수들은 워낙 돈을 많이 버는 선수들인데 올림픽에 나가서 뭐 특별하게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안 가겠다라는 분위기들이 막 무르익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내가 안 가겠다라고 말을 잘 못할 때예요. 조던 스피스라는 이 선수가 자기 불참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미국 사람들이 너무 가슴 아파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아끼던 우리의 조던 스피스가 안 나간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한참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의 박지성 선수가 모기 때문에 축구 안 나겠다고 얘기한 정도의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조던 스피스가 자기의 불참의 이유를 인터뷰에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올림픽에 자기가 안 나가기로 결정한 이 결정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며칠 후에 이 로리 맥킬로이라는 선수가 자기도 안 나가겠다, 자기 국가 대표로 안 나가겠다고 선언을 해요. 인터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에서 여러분 영어 잘하니까 영어로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 로리 맥킬로이의 인터뷰의 첫 번째 단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honestly. 이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맥킬로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솔직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솔직히 내 생각에는 말이야, 솔직히 나한테는 안 나가기로 한 그 결정이 조던 스피스에게 어려운 것만큼 나한테는 어렵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나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다,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기자들은 기대한 거예요. 너도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줘야 스토리가 되는데, 솔직히 나한테는 그렇게 별로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뭘 생각하느냐, Let the game down. 그러면 우리가 왜 다운 시켰다 이런 말 하게 되면 누구를 실망시켰다, 뭐 누구 물먹였다, 뭐 이런 영어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내가 안 나간다 그래서 내가 골프 게임 이 자체에 무슨 뭐 실망을 주거나 골프 게임에게 뭐 물먹이거나 그렇다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냐, 내가 이 골프를 하게 된 거는 grow the game, 이 골프라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골프에 뛰어든 게 아니다. 솔직히 내가 이 골프를 하는 거는 골프라는 산업을 위해서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나한테 별로 어렵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우승하고 싶다. 챔피언십을. 그것도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all of a sudden 갑자기 자기가 이 상황까지 온 거에 어떤 상황이 됐냐, 너무 잘하니까 자기에게 책임감이 지금 있는 거죠, 이 골프 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내가 I get that, 그거는 내가 이해하겠다. 하다 보니까 나한테 그런 책임감이 부여된 걸 그것까지는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게 that's not the reason, 그게 내가 이 골프 산업에 골프를 하게 된 이유는 아니다, 솔직하게. 그렇죠? 나는 골프를 키우기 위해서. 비난이 뭐였냐면 골프가 진짜 이렇게 오랜만에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는데 당신 같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골프 이 올림픽에 안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골프를 잘 하지 않을 거다, 막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골프를 더 치게 만들려고 내가 골프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인터뷰에서 물론 이 인터뷰를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남들이 뭐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honestly, 딱 한마디, 솔직히 나한테는 그렇지 않다. 이게 자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여러분도 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계속 연습해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렇죠? 너 우리 집의 장남이니까 우리 집안을 위해서 이런 거 해야 돼. 너 우리 학교의 대표적인 학생이니까 이런 거 좀 하면 어떻겠냐 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오케이, 내가 인정해요. 책임감이 있다는 건 아는데 솔직히 honestly 내가 진짜 그걸 하고 싶은 거냐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부모님이나 사회나 학교가 이야기하는 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걸 하려면 이 과정을 거쳐가야 돼. honestly, 솔직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라는 과정을 거쳐야지, 그걸 거치지 않고 무조건 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토요일 날 비도 오고 피곤한데 막 영어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알 수 없는 그래프까지 막 나와요. 이거를 잘 들으면 이 그래프가 너무 멋진 그래프로 이해가 될 거고요. 잘 듣지 않으면 의미 없는 막대기 8개가 될 겁니다. 자, 이건 뭘 했냐면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아주 좋은 대학교죠. 그 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뭘 실험을 했냐면 이 학생들에게 어린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치는 거를 해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해본 적이 없는 일을 시키는 거죠. 아무리 똑똑하지만 자기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시켜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여기서 실제로 아이들이 있다고 한번 가르쳐봐라. 앞에는 아이들은 없어요. 근데 저 뒤에서 원웨이 미러,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저 뒤에서는 우리를 볼 수 있는 그 원웨이 미러를 통해서 전문가가 너를 보고 있어서 네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나한테 나중에 준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줘요. 피드백을 주는데 어떤 학생한테는 너 잘했다라고 좋은 피드백을 주고요. 어떤 학생한테는 너 형편없다라고 나쁜 피드백을 줘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근데 또 그 중에 절반에게는 너 잘했다라는 피드백을 줄 때 그 절반에게는 그 정보만 줘요. 근데 다른 절반에게는 야, 너 잘했는데 요거 지금 너 말고 다른 학생도 하고 있는데 걔는 더 잘했다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내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애의 정보까지 주는 거예요. 못한 학생한테 절반에게는 너 못했다라고 정보만 딱 그것만 줘요. 근데 다른 절반에게는 야, 너 되게 못했어. 근데 다른 애는 너보다 더 못했어라고 정보를 줘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네 집단이 있는 겁니다. 잘했다 못했다, 내 정보만 있는 조건, 다른 사람 정보만 있는 조건. 그래서 2 곱하기 2에서 지금 네 조건이 있는 거죠. 이 학생들이 평소에 얼마나 행복한 학생들인지 아닌지를 측정을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여기가 행복감이 높은 학생들이고 여기가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인데 잘 봐보세요. 여기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 Positive, no peer feedback이니까
너 잘했다라고 정보를 주는데 너랑 같이 했던 다른 애에 대한 정보는 안 줘요. 그냥 너 잘했다만 정보만 주는 조건이에요. 이 Y축이 뭐냐면 기분이에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기분이 좋아. 그거는 행복한 학생이든 행복하지 않은 학생이든 똑같아. 자기가 잘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겠죠. 두 번째 조건을 봐요. 너 잘했다라고 알려주는데 다른 애는 더 잘했다라고 알려준 조건이에요. 그러면 행복감이 낮은 애는 기분이 너 잘했다라고 들은 조건에서는 기분이 꽤 좋은데요. 다른 애는 더 잘했다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않고 그냥 똑같아. 근데 행복감이 높은 애들은 다른 애가 더 잘했다라고 알려줘도 여전히 자기는 기분이 좋아. 내가 잘했으니까. 자, 너 못했다라고 들려준 조건이 세 번째예요. 기분이 당연히 나쁘죠. 행복한 애들이 조금 더 나빠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은 애들도 너 못했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 여기는 뭐 이해가 돼. 이 연구의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네 번째 막대기예요. 네 번째 막대기 뭐냐? 너 못했는데 다른 애는 더 못했다라고 알려준 조건이에요. 그러면 행복감이 낮은 애들은 기분이 좋아져. 너 30점이야. 근데 네 친구는 15점이야.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 어느 정도로 좋아지느냐? 너 90점 맞았어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행복감이 높은 애들은 그런 효과가 잘 안 나타나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눈으로 자기를 봐요. 그러니까 행복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하면 내가 못해서도 행복해.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가 중요한 이유가 그게 우리의 행복에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3자의 눈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를 평소에 많이 보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남자가 누군지 아는 사람 혹시 있어요? 네. 역시 여러분은 아직 이제 어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네,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나훈아 같은 사람이에요. 나훈아가 누군지는 알죠? 나훈아도 몰라요? 네, 우리나라의 옛날 트로트 가수 유명한 이 사람은 베리 매닐로우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가수인데 굉장히 유명했었던 가수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저 미국 시트콤 요즘 유행하는 시트콤은 뭐가 있어요? 네. 여러분 프렌즈는 알아요? 네. 프렌즈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프렌즈보다도 더 앞에 있었던 소위 이 시트콤의 원조가 뭐냐면 제리 사인펠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제리 사인펠드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제리 사인펠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던 코미디언이에요. 자, 근데 뭐를 했냐? 대학생들에게 미국 대학생들이에요. 그것도 아주 좋은 대학이에요. 코넬 대학교 학생들에게 티셔츠를 실험실험 입게 해요. 근데 누구의 사진이 찍혀 있냐? 어떤 애들은 제리 사인펠드의 사진이 찍혀 있고 한쪽은 베리 매닐로우의 사진 여기에 박혀 있는 옷을 주고 입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 딱 가는데 무슨 티셔츠를 입게 하냐면 나훈아의 사진이 찍혀 있는 티셔츠를 입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코미디언이니까 뭐 어떤 코미디언을 입게 했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그러면 사실 조금 창피하지 않겠어요? 이런 걸 왜 입게 했을까? 그죠? 그래서 이 옷을 입은 학생들이 이제 실험하기 위해서 대기실에 가서 기다려요. 대기실에 가서 기다리는데 그 대기실에는 이미 다른 학생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그 옷을 안 입고 있어요. 거기 잠깐 머물렀다가 나오는데 나온 다음에 이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야, 그 대기실에 있었던 학생들 중에 몇 명이나 네가 베리 매닐로우의 옷을 입고 있었는지 혹은 제리 사인펠드의 옷을 입고 있었는지를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몇 명이나 네가 무슨 입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냐 물어봐요. 그리고 실제로 그 대기실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야 금방 왔다 간 애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기억하는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방에 있었던 대기실에 있었던 학생들은 겨우 23%만이 그 학생이 베리 매닐로우의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요.
제리 사인펠드인 경우에는 겨우 8%의 학생들이 저 사람이 그걸 입고 있었다는 걸 기억해. 근데 실제로 나는 어떻게 예측하느냐? 한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적어도 나를 보고 있었을 거라고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의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 스파트라이트 이펙트라 그래요. 주인공은 이렇게 스파트라이트 조명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그런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여러분 엄마들이 가끔 밖에 나갈 때 나는 옷이 너무 없다 그래요. 저번에도 이 옷 입었는데 오늘도 이 옷 입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불평하실 때가 있어요. 진짜로 옷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착각이 뭐냐면 사람들이 엄마를 볼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 옷 입었는데 오늘 또 입었네라고 알아차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다 바쁘기 때문에 보질 않아요. 오늘 아침에 회사에 가야 되는데 이러면 내가 구두를 어떤 특정한 구두를 신었는데 구두의 앞끝 모양이 너무 뾰족하다. 이런 거 신으면 안 되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구두를 볼 거라고. 아무도 안 봐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도 보질 않는데 특히 중학생 때 이 머리 모양 신경 쓰는 거 보면 진짜 가관도 아니. 이해는 해요, 여러분. 저도 제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이 머리 모양 아침에 신경 쓰는 거 보면 귀엽죠, 너무나. 착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를 볼 거라고. 자기 혼자 보질 않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죠. 보물섬을 쓴 작가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한 말 영어로 돼 있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좋기 때문에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영어로 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To know what you prefer, 뭘 아는 거죠. 네가 뭘 좋아하는 걸 아는 것. 뭐 대신에 humbly saying amen, 힘없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네가 진짜 좋아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해서 아멘 하느냐? 세상이 너에게 you ought to prefer, 이 정도는 네가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힘없게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네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을 아는 것, 그거죠? 이게 주격이죠. 지금 여러분 영어 시간에 보면 to know 이 주격이에요. 그게 to have kept your soul alive, 너의 영혼을 살아있게 만든다. 그렇죠?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를 그냥 힘없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것, 그렇죠? 내 안에서 내가 뭘 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아 숨쉬게 한다, 그 얘기. 이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매력적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내가 옆에 두고 싶냐면, 반대로 어떤 사람을 옆에 두고 싶지 않냐면요, 냄새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특히 여학생들은 남학생들 땀 많이 나고 이러면 되게 싫잖아요. 근데 신체에서 냄새나는 것도 싫은데 신체의 냄새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약간 냄새나냐면 지나치게 냉소적인 사람이 있어요. 지나치게 사람을 뒷담화 많이 하고 긍정적으로 봐주지 않고 험담하는 사람은 맞장구는 가끔 쳐주지만 옆에 두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그죠? 이 사람은 상상력이, 저 사람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라는 그런 좋은 의미의 상상력이 발휘가 되질 않아요. 좋은 의미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냉소적인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야. 다시 말해서 행복한 사람인데,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내가 행복해야, 그렇죠? 행복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또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가졌으면 하는 습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미 여러분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많이 들었을 내용들일 수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만 빨리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 부모님이 이제 여러분 정도 되면 40대, 뭐 30대 후반, 뭐 50대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장성해서 20대 혹은 30대가 됐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제 연로해지신 겁니다.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혹은 이제 아주 거동이 불편한 분이 있는데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여러분 부모님을 추억하는 겁니다. 돌아가셨을 경우에. 그때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나는 사실 재벌 아들이 되고 싶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건 없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물려받았다라고 형제들끼리 얘기하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여러분이 부모님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돼서 먼 훗날에 여러분이 자녀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건 별로 없는데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래도 나는 이걸 하게 됐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좋은 습관이에요.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별로 물려받은 건 없는데 우리 부모님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걸 하는 습관이 생겨서 내 삶이 좋아진 것 같다.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레가시라 그러죠. 유산을 남긴다는 거예요.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습관이 우리에게 좋은 유산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행복 연구를 쭉 해보니까 사람들이 평생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습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내가 이걸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제가 후회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이걸 내가 어릴 때부터 하도록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 세 가지.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 여러분 하루 공부 1시간 안 해도 돼요. 그 시간에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인데요. 네, 제가 몇 살로 보여요? 남학생 몇 살쯤 보여요? 네. 대답을 잘해야 돼. 40대 후반. 오케이. 그 뒤에 여학생은 몇 살쯤 됐을까요? 43? 야, 우리 이 학생 선물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한국 나이로 이제 52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보다는 나이가 제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자랑을 하자면 제가 여기 고등교육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제가 잘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내가 젊은 시절로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좋을까 아니면 지금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별로 젊었을 때 아쉬운 게 별로 없어요. 네.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데이트도 좀 많이 했고 별로 그렇게 아쉬운 게 없어요. 근데 딱 아쉬운 게 뭐냐, 젊었을 때 어릴 때부터 운동하지 않은 것. 이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후회예요. honestly, 솔직하게 우리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 부자가 아닌 것 이런 거는 별로 후회가 되진 않아요. 아쉽지 않아요.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았어. 근데 뭐가 아쉬웠냐? 부모님이 나에게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줬으면 좋았을 텐데. 많은 연구들이 운동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학교에서 학교 좀 재미없다, 공부도 좀 어렵고 그럴 때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좋아져요. 두 번째, 이건 여러분이 힘으로 할 수는 없는데요. 여러분 부모님을 졸라서 가족 여행을 규칙적으로 가는 습관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을 조사를 해보면 넘버 원이 여행할 때. 그러니까 평생 나는 죽을 때까지 가족과 1년에 계절별로 여행을 한다. 이게 내가 평생 가졌으면 하는 습관이고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행을 하는 유산은 내가 물려주고 싶다. 세 번째, 글쓰기. 이 글쓰기는 여러분 국어 시간에 하는 작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주 문법에 맞게끔 논리적으로 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쓰는 글이에요. 일기 같은 거예요. 일기.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아직 어리지만 나중에 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글 쓰는 습관 하나는 제대로 길렀다. 글쓰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생략하고요. 이 세 가지 정도 혹은 이 중에 하나라도 좋아요. 이 습관을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좀 죽을 때까지 내가 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시면
그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이 학생이 겉으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보여요. 근데 봤더니 이 학생은 일주일에 4회 이상 운동한다. 그러면 달라 보이죠. 이 학생이 겉으로 볼 때 별로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규칙적으로 일기를 써서 그동안 쌓은 일기장이 이렇게 쌓여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서 다시 봐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 학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곳들을 여행해서 여행에 대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그 학생을 봅니다. 여러분의 수학 실력이 몇 점이고 국어 점수가 몇 점이고 그러면 되게 공부 잘하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사실 상상력을 자극하지는 않아요. 아, 얘는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 다니는 애구나. 그렇죠. 그러나 학교 가기 전에 꼬박 나는 1시간을 운동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상하게 볼 거예요. 아주 강한 상상력 여러분을 볼 겁니다. 요 습관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요건 넘어갈게요. 하나만 얘기하고 일단 강의를 한번 맞춰보고 그리고 나서 질문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제가 강의도 하지만 가끔 강의를 듣기도 해요. 그러면 아무리 강의를 잘하시는 교수님이 강의를 해도 50분 넘어가면 무리인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50분 이상은 강의하지 말자. 특히 여러분과 같은 대상에게는 그 이상 강의하는 것은 죄다. 이건 벌 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 얘기를 하고 이제 질문 좀 받아볼게요. 졸업 앨범을 여대생들이 찍었어요. 그럼 여러분 혹시 누나나 언니가 대학생인 경우에 졸업 앨범을 찍는 경우 본 분들은 알겠지만 졸업 앨범을 찍기 위해서 여대생들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요. 옷도 사고 머리도 하고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찰칵 찍을 때 가급적 최대한 노력해서 웃으려고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아무리 웃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평소에 마음이 불편하면 억지 웃음, 소위 여러분이 얘기한 썩소가 나와요. 근데 늘 기분이 좋은 사람이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웃음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런 자연스러운 웃음과 억지 웃음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물론 척 보면 알죠. 근데 그거를 측정을 하려면 심리학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입 주변, 여러분 입 주변에 이 근육과 눈 주변의 근육이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입 주변의 근육은 내가 노력하면 이걸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김치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를 움직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눈 주변은 내가 원한다고 잘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김치 억지로 웃게 되면 입은 움직여도 눈이 잘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눈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진짜 재밌어서 웃을 때는 눈까지 다 움직여요. 그래서 이걸 측정해서 이 사람이 진짜 웃음을 웃고 있는지 가짜 웃음을 웃고 있는지를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대생들의 졸업 앨범을 분석해서 진짜 웃고 있는지 가짜로 웃고 있는지 점수를 다 매겼어요. 그런 다음에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20대 후반이 됐을 때 재조사를 하면서 결혼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거예요. 중년기가 됐을 때 자기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 다음에 지금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0대 초반이죠. 졸업 앨범을 찍을 때 그때 활짝 웃고 있었던,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던 여학생들이 20대 후반에 결혼해 있을 확률이 높고 중년기 때 결혼 생활에 더 만족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행복한 사람들이 나중에도 결과물이 좋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자만 그러냐? 남자 한번 보세요.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 웃음을 전문 용어로 듀쉐인 스마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A와 B 중에 누가 자연스럽게 웃고 있나요? B? 그렇죠. A는 눈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잘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남자들의 사진을 가져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 속에 있는 남자의 표정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아닌지를 가지고 구분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재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듀쉐인 스마일을 짓고 있지 않았던 남자들 중에 이혼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의 감정 상태가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를 잘 예측해 준다는 얘기예요. 야구. 지금 우리는 이제 한참 야구 시즌이 됐는데요. 두 선수 중에 누가 더 듀쉐인 스마일을 웃고 있나요?
뭐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죠. 이 사람이 더 자연스럽게 웃고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어색하게 웃고 있잖아요. 1952년 미국 메이저리그에 뛰고 있는 선수들의 사진을 분석을 했어요. 그 선수들의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활짝 눈과 입을 다 웃고 있는지, 입만 웃고 있는지, 전혀 웃고 있지 않은지를 구분해서 세 집단으로 나눈 겁니다. 1952년도 등록 선수들이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몇 년도에 죽었는지 사망 연도를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혹시 이런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나? 네. 결과를 봤더니 실제로 그래요. 이게 나이고 이게 그 사람들이 그 나이에 살아있을 확률을 나타내는데 맨 오른쪽에 점선이 듀쉐인 스마일,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 사람들이 가운데 파셜 스마일, 입만 웃고 있거나 실선 노 스마일, 전혀 웃지 않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매력적이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사람이냐, 자기 스스로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지나치게 냉소적이고 지나치게 짜증을 내는 것보다는 행복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해요. 근데 그런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추천할 수 있겠지만 딱 어릴 때부터 가졌으면 하는 습관 세 가지를 추천을 했어요. 뭘 추천했죠? 운동. 예.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규칙적으로 운동하고요. 공부 조금 덜 해도 되니까 자기의 생각을 글로 써보는 연습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졸라서 어릴 때부터 여행하는 습관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강의를 제가 다 마칠 거예요. 다 마치는데 그 마지막에 하나, 이 얘기를 안 하면 제가 후회할 것 같아서 이 얘기만 3분만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의 비극은 공부를 못하는 게 비극이 아니고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게 일치하지 않는 게 비극인 거죠. 그죠? 네. 잘하는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게 많고, 좋아하는데 잘하지 않는 게 많고, 이 두 개가 일치하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철학에서 이걸 실존의 비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거를 일치시키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어른들이 벌써 지금 제 강의의 제목만 해도 자기 눈으로 세상을 봐라, 그 말은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맞는 얘기인데 여러분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걸 누가 모르나, 근데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죠? 그 질문이 들 겁니다. 또 한편 세상에서는 네가 좋아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좀 잘해라, 잘하면 나중에 좋아하게 된다는 얘기도 해요. 여러분 공자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가 좋아하는 직업을 택하면 평생 하루도 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좋아하면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즐기면 살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스티브 잡스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네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네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거다. 그걸 누가 모르나? 당신 스티브 잡스니까 네가 그렇게 된 거고,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편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위플래시라는 영화 보셨어요? 위플래시라는 영화에서 그 음악 감독, 그 교수가 자기 학생 막 야단치면서 얼굴 갖다 대고 하는 대사가 이게 나와요. 영어 중에 두 단어로 된 단어가 있는데 어떤 것도 이 단어만큼 안 좋은 단어가 없다. 여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여기? 누구였어요? 네, good job. good job이라는 게 그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잘했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 감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음악 감독이 영어 표현 중에 good job 이 두 단어만큼 해로운 게 없다, 안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사회가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지금 던져. 잘하라고도 하고 좋아하는 걸 하라고도 하고, 헷갈리는 거야.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잘하는 건 쉽지도 않고. 이 고민이 오랫동안 갈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의
정답은 아닌데 하나의 의견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최근에 저희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더 행복할까? 잘하는 일을 하는 게 더 행복할까?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잠정적인 결과에 따르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에 큰 임팩트를 줘요. 잘하는 일을 하는 것도 행복에 도움이 돼. 그런데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임팩트가 더 큰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를 발견하는 일. 비록 내가 공부는 좀 등한시하고 있더라도 여러분의 뇌는 반짝 켜놓고 있어야 돼. 뭐를 찾기 위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뭘 하면 내가 가슴이 뛸까라고 그걸 생각하는 거는 뇌를 반짝 켜놓고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그걸 발견해서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마지막에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이게 제 아들, 제가 지금 고3인데요. 공부를 일도 못해요. 여러분 표현대로. 아니, 제가 공부를 곧잘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들이 공부를 이렇게 못하지? 그리고 아들도 그 사실을 알고 민망해해요. 그래서 늘 저한테 아빠 나 때문에 미안해. 학교에 가서 제가 강의도 해준 적이 있어요. 그 학교에. 근데 아빠 미안해 이래요. 근데 야 미안해할 필요 없다. 길게 보면 인생을 길게 보면 결국 잘 사는 거는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 창피하지도 말고 낙담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입시 현실 때문에 전교 1등 빼고는, 그리고 그 전교 1등도 진짜 잘하는 학교의 전교 1등 빼고는 모두 다 잘 못해 지금. 이거 너무 언페어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언해피한 거예요. 그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인생을 길게 보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돼. 그러니까 잘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고요. 계속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저 사람은 궁금하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의를 일단 마칠게요. 네.